그러면 지금 그 유가도 좀 인상을 예. 하고 있고요. 예. 다시 그 상승이 되고 있고 금과 은값도 요즘 다시 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한 원자재의 그 어떤 상승 기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네. 돈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주시장이 그랬고 부동산 시장이 그랬죠. 네. 근데 유일하게 거품이 발생 안 한 시장이 상품 시장이었어요. 네. 특히 유가였었죠. 제가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거 두바이 기준으로 유가를 그려놨는데요. 뭐 이게 뭐 2007년에는 140달러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달러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60달러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회복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유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유가가 어느 순간까지 얼마나 오른가 이게 이제 우리 관심사인데요. 근데 2000년 이후로 보면 두바이가 평균 61달러였어요. 저는 61달러는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저는 여기서 크게 올라가기는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 중 하나가 트랜스포트 사회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트랜스포트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게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가서 머무러 가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웬만한 일은 거의 다 지금 사이버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격 회의 뭐 이런 걸로 네.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돌아다니니까 원유를 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전기 자동차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기 자동차를 하면은 전 세계 지금 저 원유가 석유가 들어가는데 약 75%가 교통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덜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마 원유를 덜 쓰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과거 평균 61달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유가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우리 주가를 봐요.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6 정도 되고 거의 방향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 정도 됩니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세계 경제 좋으면은 우리 수출 잘 되고 우리 경제 성장을 하고 기업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죠. 네.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좋으면 원유 수요가 늘어가지고 유가도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 주가가 한 1개월 정도 선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가가 오르면은 유가가 오른다. 우리 주가가 떨어지면은 유가가 떨어진다. 아, 진짜 그래프가 그러네요.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 주가가 지금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1월 이후로 계속 제자리 걸음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은 유가도 조만간 또 제자리 걸음일 것이다. 그래서 오르기는 오르는데 저는 유가가 큰 거 코로나 때문에 사회 변화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값을 결정하는 게 달러 가치고 그 다음에 통화량이고 인플레이션인데요. 달러 가치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추세적으로 앞으로 4 내지 5년 정도는 달러 가치 하락 추세다. 그리고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다. 그리고 앞서 인플레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 문제가 발생하면은 결국 금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은 큰 흐름으로 볼 때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요즘 은값도 그렇게 막 진폭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금하고 은하고는 방향은 같아요. 아, 둘이요. 방향은 같은데 은 변동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게 은은 뭐 진짜 들쑥날쑥이더라고요. 근데 금은 우리가 보석으로 가지고 있고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지만 은은 산업재거든요. 네.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은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은 금도 오르는데 은은 더 많이 오르고요. 경기가 나쁠 때 같으면 은은 더 떨어지죠. 최근에 뭐 은 가격 상승이 저는 부분적으로 경기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근데 그 요즘 게임스탑이라는 예. 그 미국 회사가 아주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헤지펀드하고 개미군단들의 어떤 공매도 싸움이 있으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뭐 진폭이 있었고 뭐 헤지펀드가 졌다 결국은 개미가 큰 손해를 봤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 상황? 근데 여기서도 이 은을 다음 타겟으로 잡은 게 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을 매수해서 꼭꼭 쟁겨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뭐 그 사건을 보면서 그냥 개인들 힘이 커졌다 주식시장에서 기관들한테 함부로 공매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경고를 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기관들이 공매도 할 때 굉장히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격은 제자리 본질 가치를 찾아가거든요. 이번 사태 보면서 기관도 그 공매도했던 기관도 굉장히 어려웠고 파산 상태까지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인들도 다 손해봤어요. 결국 제자리에 왔으니까요. 아니 그 다음에 그 높을 때 공매도 다음 후속 공매도 주자들이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뭐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타날 텐데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본질 가치를 찾아가니까 함부로 그 공매도나 그 반작용 그런 거는 그렇게 한 번으로 돈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동성과 그 변동성이 커지면 또 뭐 기회도 많겠지만 또 그거에 염증을 내는 분들이 시장을 떠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럼 개인들과 단합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이 높았을 때 어떤 개인들은 팔고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분들은 이익을 봤을 텐데요. 또 나머지 개인들은 그만큼 또 손실을 보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근데 그 아까 금과 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달러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많이 발행이 되면서 이제 금값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조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단지 양적 완화를 가지고만 달러 가치가 하락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이제 돈의 유통 속도라든가 그 외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양적 완화 하나만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건 양적 완화보다는 미국이 뭐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전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2001년에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어요. 작년에 한 24%로 줄어들었고요. 뭐 IMF가 2025년까지 전망해놨는데 한 22% 안팎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거든요. 달러 가치하고 그 미국 GDP 비중은 똑같습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축소된다는 건 결국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내의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해가지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을 사줬고 미국 주식 채권을 사줬어요. 그거로 메꿔 갔거든요.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미국 주식 채권을 덜 사게 됩니다. 미국 대부채가 GDP 대비 지금 60%가 넘었고요. 지금 전 세계 그 중앙은행이 2000년에는 외환 보유액 중 71%가 달러였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 보니까 60%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아, 그러게요. 지금 벌써 뭐 4,500만 원 넘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늘 급등한 이유는 그 테슬라 거기서 비트코인을 샀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차를 팔 때 비트코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팔. 달러를 받았는데 비트코인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그동안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상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아니다, 저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에서 그걸 받고 차를 팔겠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실물 자산을 구입하는데. 과거에는 그걸 달러 주고 사였었는데 달러 안 사고 비트코인 주고
그걸 팔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저는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예. 달러의 발행이 많아져서 가치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예. 전체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의 GDP 비중이 예. 점점 줄어드는 게 더 큰 요소가 될 예. 것이다. 그리고 미국 대부채가 너무 많다. 예. 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들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그렇게 힘이 약해지는 만큼, 그러니까 힘이 약해진다는 거는 부채 발행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부채를 만들어서 자꾸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건데, 다른 나라들도 보면 경제 상황들이 다 뭐 어렵잖아요. 그 같이 부채를 발행하면서 같이 뭐라 그럴까요? 그 GDP 대비 부채가 는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같은 비중으로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같이 늘죠. 같이 느는데 누가 더 돈을 많이 풀었느냐. 아, 액수면에서 차이가 확 나니까. 예. 근데 최근 보면은 미국이 제일 돈을 많이 풀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환율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미국 중앙은행하고 우리 중앙은행하고 누가 돈을 많이 풀었느냐. 그게 9개월 시차를 두고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3월, 4월 달에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 시차 효과로 최근 환율이 떨어졌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좀 돈을 덜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좀 더 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누가 돈을 더 많이 푸느냐 그런데 지금 2008년 이후로 미국이 제일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다른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가는 바로 뭐 인플레이션만이 아니라 아예 무슨 뭐 국가 부도사태 이런 것까지 고민하게 되죠.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제일 돈을 덜 푼 나라가 중국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중국 위안화는 강세. 그러니까 달러하고 아마 유로, 엔 큰 차이는 없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저는 멀리 보면은 위안화가 제일 강세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도 지난 하반기서부터 강세 기조가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그러면 그 어떤 펀더멘탈에 의해서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고 했을 때 한국의 경우도 다시 그걸 따라서 강세로 동조화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원화환율이 엔달러 환율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계속 높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 시장에서 일본하고 경쟁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엔하고 상관계수는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약간은 있지만은 이안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대중 의존도가 우선 높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수출 비중 26%가 중국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제 결제은행 BSI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가 실질 실효환율, 적정환율을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비중을 두는데 중국 비중이 32%입니다. 네. 미국 비중 13%, 일본 비중 12%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환율은 위안 환율하고 앞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은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 이번에 사실 그 환율이 1,300원대에서 쭉 내려가면서 1,000원도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한 1,070원 이 정도를 80원 이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다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세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바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의 문제인데요. 저는 중기적으로 보면 9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반등하고 지금 저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씩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예, 달러 가치가 오르고, 그 다음에 저는 호주 달러하고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을 보는데요. 이런 것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조금씩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지금 원화 가치가 약간 떨어졌는데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라고 위안 원화 가치는 상승이라고 계속 그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원인이 그 달러가 많이 발행이 된 어떤 그 가치의 하락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강세 요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뭐라 그럴까요? 그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전체 세계에서의 GDP 그렇습니다. 비중이 줄어들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미국이 돈 많이 풀었다. 그거에 이제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길게 보면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다. 예, 그다음에 미국의 불균형,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미국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네.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위안화와 원화는 같이 앞으로 계속 강세로 이어질 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약간의 금융 불안 세계 예, 금융 불안 그렇습니다.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 모르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역사상 이전에 크게 2번 떨어졌어요. 네. 85년 9월에 미국 경제가 어려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거든요. 네. 예, 그때 달러 가치가 한 51%가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또 그때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미국 GDP가 32%에서 한때 22%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세계 비중에서. 예,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한 40% 떨어진 겁니다. 예,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세계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미국 대부채 너무 많다. 미국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지금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은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은 얼마고 몇 퍼센트 떨어질 것인가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데요. 뭐 기간으로 보면 IMF가 2025년까지 미국 비중 축소라고 지금 전망해 놨으니까 그 전망이 맞다면은 앞으로 4년 정도는 달러 가치 하락이다. 네, 그리고 1차 50%, 2차 40% 떨어졌는데 뭐 그 정도는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그 만약에 이제 현실화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예. 몇 년 전부터 붐이 일면서요. 근데 이게 시점이 이 환율에서의 어떤 환차 손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점이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아, 네. 우리가요? 네, 지금 우리 지금 경상수지 흑자로 네. 어쩔 수 없이 해외 증권 투자, 직접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환율이 좀 높을 때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 지금 투자를. 예. 근데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예. 그 우리가 투자한 자산들의 가치도 떨어지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돈 가치는 더 올라가니까요. 우리가 저 환율 얘기만 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환율이라는 게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1달러당 한 우리가 저 1,100원 지금 20원 정도 되거든요. 네,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한 4, 5년 후에 900원대 초반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와타나베 부인이니 뭐 이런 예.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해외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엔화 강세일 때, 예.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낮을 때, 그러니까 싼 돈으로 그 많은 해외 자산을 매입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큰 수익이 됐었었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환율, 그러니까 거기는 환차 이익을 본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만약에 지금 높은 아.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왜 예, 예, 지금 그럴 수가 그러니까 있죠.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원화 강세가 계속 예. 가게 된다면 예. 우리의 해외 투자는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품의 자산의 상승은 일어날 예, 수 뭐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는 거를 그 되게 반겨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작년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요. 네. 그 경상수지 흑자가 어쩔 수 없이 해외 직접 투자로 나가고 증권 투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해외 증권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지금 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차익도 있지만은 해외 투자해가지고 수익률까지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예. 우리가 금융 후진국이라고 금융 문명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예. 일본이 사실 환차익 그 FX 맞은 거래 이게 강자들이 되게 많다고 예.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도 환율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예. 앞으로 환율이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될 거니까 환율에 대한 공부 많이 해야 되죠. 네. 근데 하여튼 환율은
계속 이게 우리가 표현이 같은 거 가지고도 다르게 이렇게 뭐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같은 걸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 등점 1120원인데 뭐 4, 5년 후에 900원으로 가져가면은 또 그만큼 우리가 우리 돈으로 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달러당으로 이렇게 그 1120원으로 환전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외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그 일단 투자 금액 가치 자체가 한 뭐 9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아, 9천만 원으로. 네. 대신 그만큼 이제 거기에 이제 자산이 올라오면 되는데.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제 좀 이 환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이제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환율과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의 시장 흐름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